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양에서 가장 이름 높았던 기생 하나가 평생토록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검은고 소리 하나로 사대부들의 혼을 쏙 빼놓았다는 그 여인이 수많은 사내들 틈에서 단 2명만큼은 죽어서도 잊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한 명은 눈빛 하나로 그녀의 심장을 뒤흔들어 놓은 가슴 떨리는 사내였고요. 또 한 명은 소름이 돋다 못해 밥맛이 뚝 떨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놈이었습니다. 이 두 사내 사이에서 연옥이가 겪은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던 자의 허망한 최후,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내의 진심. 자, 준비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중기 대동강물이 서리처럼 차갑게 얼어붙던 어느 늦가을의 일이었습니다. 평양이라는 고을은 예로부터 산수가 빼어나고 사람들의 기질이 활달하기로 이름 높았지요. 대동강 맑은 물이 굽이굽이 흘러가고 모란봉 기슭에는 단풍이 불타듯 물들던 그곳에 가명 아랫말에는 기방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매화정. 봄이면 매화 향기가 담장을 넘어온 골목을 달콤하게 물들인다 하여 붙은 이름이었는데, 실은 한겨울에도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검은고 소리만큼은 봄날처럼 따스하고 그윽했습니다. 그 매화정에서 가장 이름 높은 기생이 바로 연옥이었습니다. 연옥이는 16세 기적의 이름을 올린 이후로 어느덧 29이 되어 있었지요. 13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내들이 그녀의 앞을 스쳐 지나갔고 금은 보화도 쌓였으며 비단 치마도 수도 없이 갈아입었습니다만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서늘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도, 아무리 고운 노래를 불러도 연옥이의 가슴 한복판에는 늘 찬 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거든요. 기생이 뭘 바라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기방 주인마님 복순애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인데, 연옥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운 입술을 꾹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마님은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다를지도 몰라. 물론 그 생각 자체도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요. 그런 연옥이에게 그의 늦가을, 특별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손님이 많았습니다. 가명에서 새로 부임한 관리들이 첫인사 겸 술자리를 벌인다고 했고, 기방 안은 웃음소리와 술냄새, 그리고 향연기로 뒤섞여 온통 북적북적했지요. 연옥이는 자리 한켠에 단정히 앉아 검은고 줄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땡, 탱, 텅. 줄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튕겨 음을 맞추는 그 손끝이 촛불 아래서 하얗게 빛났습니다. 연옥아, 오늘 손님들 기분 맞춰드려야 한다. 알지. 복순애가 낮게 속삭였고 연옥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방문이 삐걱 하고 열리더니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다들 화려한 관복이나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사내만은 달랐습니다. 수수한 무명도포에 갓도 조금 낡아 보였고 신발도 여기저기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돈도 없고 벼슬도 없어 보이는 그냥 평범한 젊은 선비처럼 보였지요. 26이나 되었을까요? 훤칠한 키에 콧날이 오뚝하고 눈이 유독 반짝이는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여기저기서 기생들이 재롱을 피우고 술잔이 오가는 와중에도 그 사내는 그것들은 관심이 없는 듯 두리번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연옥이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연옥이는 순간적으로 검은고 줄을 잘못 짚어 쨍 하는 소리가 났고 그 사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라. 연옥이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통 새로 들어오는 사내들은 이래 기생들 쪽으로 가서 한 자리 차지하려 드는 법인데 그 사내는 그냥 혼자서 조용히 연옥이의 검은고 줄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연옥이는 괜히 심술이 났습니다. 구경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어쩐지 손끝에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연옥이의 검은고 소리는 유독 더 깊고 고왔다고
훗날 함께 있던 이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자리는 술판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사내 저 사내가 연옥이를 불러 잔을 권하고 노래를 시키고 손목을 잡으려 했지요. 연옥이는 익숙한 듯 웃으며 자리를 옮겨 다녔는데 문득 구석을 보니 그 무명 도포 사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술잔도 없이요. 그저 연옥이가 검은 고를 켜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옥이는 슬쩍 그리로 다가갔습니다. 선비께서는 어찌 혼자 앉아 계십니까? 즐거우신 자리에. 그러자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던 거지요. 연옥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기방에서 기생의 검은고 소리에 눈물을 흘리는 사내라니 열세 해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방금 연주 소리예요. 연옥이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씩 웃더니 쑥스러운 듯 눈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손끝에는 하늘이 있소. 연옥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욱신했습니다. 수많은 사내들이 연옥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떤 이는 얼굴이 예쁘다 했고, 어떤 이는 목소리가 곱다 했고, 어떤 이는 몸매가 좋다고 했습니다만, 연주 소리에 눈물을 흘리며 손끝에 하늘이 있다고 한 사내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시오? 연옥이가 예의 바르게 물었고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박이현이라 하오. 한양에서 과거를 준비하러 내려온 선비요. 과거를 준비하러 오셨는데 어찌 이런 자리에 벗이 끌고 왔소. 그런데 와서 다행이요. 마지막 그 말이 연옥이의 귓속에서 한참 동안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이현은 자주 매화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사내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연옥이에게 술을 권하거나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연옥이의 검은고 소리를 들었고, 때로는 시를 읊었고, 때로는 연옥이에게 직접 말을 걸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선의 산천 이야기, 책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연옥이는 처음에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기방에서 10년 넘게 지내다 보면 처음엔 점잖은 척하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 사내들을 숱하게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박이현은 진짜로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연옥이가 손가락을 다쳐 검은 고를 켜지 못하자 박이현이 직접 수건을 가져다 손가락을 감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부드럽던지 연옥이는 본인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우? 박이현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소.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는 이가 없었거든요. 그 말을 하는 연옥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고 박이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연옥이의 다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연옥이는 그 석 달이 생전 처음으로 봄처럼 느껴진 시간이었다고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방에서 13해를 살았는데 그 석 달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봄이 오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이현이 연옥이를 조용히 불러내더니 평소보다 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연옥아, 나 한양으로 떠나야 하오. 연옥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기생이 붙잡는다고 잡혀있을 사내가 아니라는 걸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시오. 잘 다녀오시오.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박이현이 연옥이의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 떠나는 게 영영 가는 게 아니오. 이번에 과거에 붙으면 반드시 돌아와서 그대를 데려가겠소. 기다려주겠소. 연옥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생이란 이름 석자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기적에 이름이 올라있는 몸이오. 선비께서는 그걸 아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요. 알고 있소. 그러니까 더욱 말하는 것이요. 연옥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저를 데려가신다면 기다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연옥이의 생애에서 가장 용기 있는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박이연은 환하게 웃으며 품 안에서 작은 옥비녀 하나를 꺼내 연옥이의 머리에 꽂아 주었습니다. 이게 내 어머니가 쓰시던 것이요. 내가 꼭 돌아온다는 약속이요. 연옥이는 그 비녀를 손으로 만지며 눈물을 꾹 참았고 박이연은 이른 아침 안개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연옥이는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었습니다. 연옥이는 박이연에게서 오는 편지를 손꼽아 기다렸고 박이연 역시 처음 두 달은 꼬박꼬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양 소식, 공부 이야기, 연옥이 보고 싶다는 이야기. 그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연옥이는 기방 구석에 혼자 앉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나 3달째 되던 달부터 편지가 뚝 끊겼습니다. 연옥이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과거 준비가 힘든가 보지. 좀 있으면 오겠지. 하지만 4개월, 5개월, 6개월이 지나도 편지 한 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을 다녀왔다는 장사꾼 하나가 기방에 들렀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내가 한양서 들은 소린데 바깥 성 가진 젊은 선비가 이번 과거에 또 낙방을 했다더군. 아주 낙심이 커서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던데. 연옥이는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낙방을 했구나. 부끄러워서 오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내 생각은 없는 건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연옥이의 머리에는 여전히 옥비녀가 꽂혀 있었고 기방에서는 다른 사내들이 연옥이를 찾았지만 그녀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연옥이가 박이연을 기다리며 2년을 보내던 그 무렵 매화정에 새로운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가명의 실세, 판서 오만석. 나이는 50 중반쯤 되었을까요? 키가 작고 배가 불뚝 나온 데다 눈이 작고 기름기 있는 얼굴에 목소리는 야들야들했지만 그 안에는 싸늘한 도끼가 배어있는 사내였습니다. 고을에서 그의 눈밖에 나면 다음 날 아침에 짐을 싸야 한다는 말이 돌았을 정도로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만석이 처음 매화정에 들어서던 날, 그는 마당 한가운데서 턱을 들어 기방 안을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잘난 기생이 누구냐? 복순의 마님이 납작 엎드리며 연옥이를 데려왔고 오만석은 연옥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맛을 다셨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발견한 상인처럼요. 연옥이는 그 눈빛이 너무나 역겨웠지만 꾹 참고 예를 갖추었습니다. 평안히 오셨습니까? 그래, 잘 봤다. 앞으로 자주 올 테니 알아두거라. 그 한마디에 기방한 모든 이들이 조용히 긴장했습니다. 오만석은 그날부터 매화정을 제 안방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마다 비단을 수레째 들고 왔고 술과 음식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겉으로는 호탕하고 인심 좋은 척했지요. 하지만 연옥이는 알았습니다. 저런 눈빛으로 웃는 사람은 절대로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오만석이 매화정을 드나든 지 3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가 연옥이를 따로 불러 앉히더니 인자한 척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연옥아, 내가 그대를 첩으로 드리고 싶다. 그 말을 들은 연옥이는 속이 울렁거렸지만 표정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황송한 말씀이오나 저는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오만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생각이 없다. 이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알고 있사옵니다. 가명에서 한마디 하면 이 기방 내일 당장 문 닫을 수 있어. 그리고 마님이라는 복순에 걔 남편 빚내가 다 쥐고 있는 거 몰라? 연옥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허허, 겁주는 게 아니야. 그냥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 나한테 오면 비단도 주고 좋은 집도 주고 편하게 살게 해줄게. 기방에서 이렇게 늙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그 말투가 얼마나 느끼하고 자기 확신에 차 있던지 연옥이는 속으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 자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비단이니 집이니 하는 말을 늘어놓지만 그건 결국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겠다는 소리와 다름없었습니다. 연옥이는 그날 밤 옥비녀를 손에 꼭 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연옥이가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박이현이 편지를 보내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만석의 하수인이 중간에서 편지를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만석은 연옥이가 박이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두 사람 사이를 끊어내려는 공작을 은밀히 펼쳤습니다. 평양과 한양을 오가는 편지꾼을 매수했고 박이현에게 가는 연옥이의 편지도 연옥이에게 오는 박이현의 편지도 모두 오만석의 손을 거쳐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이현 입장에서는 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으니 연옥이가 마음이 변한 것인가, 기방에서 다른 사내를 만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만석의 신복 하나가 한양까지 올라가 박이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옥이가 당신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소. 다른 사내를 택했으니 더 이상 평양에 오지 마시오. 그 말을 들은 박이현이 얼마나 허탈하고 가슴이 무너졌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박이현은 그날 이후 술을 입에 달고 살았고 결국 과거에도 낙방하여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연옥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연옥이가 선택했다면 더 이상 끌고 들어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속 터지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탐욕 가득한 한 놈이 거미줄처럼 음모를 쳐놓은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옥이는 박이현이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그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아니, 포기하려 했다기보다는 포기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계속 설득하고 있었지요. 기생이 뭘 바랐어.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었겠지. 그 시절의 연옥이는 검은고 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이 정확해도 감이 없었다고요. 손은 연주를 해도 마음이 빠져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오만석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예 복순의 마님을 협박해서 연옥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복순의 마님은 어쩔 수 없이 연옥이를 불러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님도 눈물을 글썽이면서요. 나도 싫다. 하지만 어쩌겠니? 저 사람이 눈을 뒤집으면 우리 기방이 통째로 날아가. 연옥이는 그날 밤 기방마당에 혼자 서서 대동강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 방향이었습니다. 이현아, 그대는 지금 어디 있소? 그 목소리가 밤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장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옥아. 연옥이는 몸이 굳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전에 발이 먼저 담장 쪽으로 뛰었습니다. 박이현이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에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도 많이 꺼져 있었지만 틀림없이 박이현이었습니다. 연옥이와 박이현은 담장 아래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박이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소. 연옥이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기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오. 그런데 왜 이제야 왔소? 편지도 없이. 소식도 없이. 나는 편지를 보냈소. 12통을 보냈소. 나는 한 통도 받지 못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무언가가 어긋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이현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한양에서 신복을 보내 자신을 협박한 이야기, 연옥이가 마음을 바꿨다는 거짓말을 들은 이야기, 그리고 연옥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멀리 사라졌던 이야기까지. 연옥이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만석이 기방을 협박하고 복순의 마님까지 압박해서 첩으로 데려가려 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모든 것이 오만석의 음모였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연옥이는 땅이 꺼질 듯 통곡했습니다. 2년이라는 기다림이 억울하게도 한 놈의 탐욕 때문에 빚어진 것이었으니까요. 박이현은 울고 있는 연옥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요.
힘이 없고 벼슬도 없으니 그런 자에게 당한 것이오.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오. 연옥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그 물음에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오만석의 권세 앞에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오묘합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고 돈이 많아도 악한 자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발목이 잡히는 법이거든요. 오만석이 평양가명판서 자리를 이용해서 수년째 뇌물을 챙기고 세금을 가로채고 억울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온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활한 자였냐 하면 표면적으로는 아주 청렴한 관리인 척 행세했습니다. 기생집 출입도 아주 은밀히 했고 뇌물을 받을 때도 직접 받지 않고 신복들을 앞세웠거든요. 그러나 백성의 눈은 무섭습니다.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그 억울함이 결국 한양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암행어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암행어사가 평양에 들어온 것이 바로 박이현이 연옥이를 찾아온 그 가을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백성들 사이에 섞여 석 달 동안 평양을 돌았습니다. 오만석의 비리를 낱낱이 수집했지요. 뇌물장부, 빼앗긴 재산 목록, 협박을 당한 백성들의 증언까지. 증거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오만석이 가명에서 한창 위세를 부리던 날 아침 바깥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소리에 가명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만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고 그 자리에 있던 아전이 나중에 전했습니다. 암행어사 앞에 모든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뇌물수수, 세금 횡령, 백성 재산 당탈, 신복을 이용한 협박. 하나하나가 명백한 증거와 함께 드러났습니다. 오만석은 처음엔 발뺌을 했습니다. 이건 오해요. 내가 그럴 리 없소.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오.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어째서 이토록 같은 말을 하는지 가명에서 해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만석은 바들바들 떨면서도 허세를 부리려 했습니다만 이미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기방에서는 그 소식이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갔고 연옥이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옥이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쁜 웃음인지 통쾌한 웃음인지 허탈한 웃음인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복순의 마님도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하늘이 살아있구나. 오만석은 파직되어 한양으로 끌려갔고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신복들도 줄줄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토록 위세를 부리던 자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권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질 때의 소리가 크다 했습니다만 오만석의 경우는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대동강물이 잠깐 출렁였다는 우스운 이야기까지 돌았다지요. 물론 그건 과장이지만 그만큼 통쾌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만석이 사라지자 연옥이를 압박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복순의 마님의 남편 빚도 기방을 협박하던 신복들도 연옥이를 사고 싶어 안달이던 그 탐욕스러운 눈빛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연옥이는 결심했습니다. 기적에서 이름을 지우기로 한 것입니다. 기적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필요했고 여러 절차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박이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발벗고 나섰습니다. 친척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리고 가명의 탄원서를 내고 하나하나 절차를 밟았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연옥이는 박이현이 얼마나 성실하고 끈질긴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돈도 없고 벼슬도 없지만 약속 하나는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에서 연옥이의 이름이 지워지는 날이 왔습니다. 연옥이는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앉아 한참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옷비녀를 빼어 손에 쥐었다가 다시 꽂았습니다. 이 비녀를 꽂은 채로 이제 다른 삶을 살 수 있구나. 눈물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평양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박이현은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연옥이는 검은 고를 켜며 동네 안악들과 이웃하며 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따뜻한 봄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연옥이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었고 박이현도 곁에서 함께 늙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두 분은 참 행복하시다. 연옥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저녁 이웃 안악들이 연옥이의 집 마루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른께서는 기방에서 오랜 세월을 사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뭡니까? 연옥이는 잠시 검은고 줄을 쓰다듬으며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운 것이지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연옥이가 말했습니다. 눈이 아니라 귀로 배웠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침묵하느냐로 알게 됩니다.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이 적어요. 그 대신 행동이 있지요. 그리고 약속을 지킵니다. 비록 늦더라도. 안악들은 모두 조용히 그 말을 새겼습니다. 연옥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탐욕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권세로. 하지만 그런 자들의 끝은 언제나 허망합니다. 하늘이 끝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날 밤 연옥이는 박이현 곁에 누워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가을 대동강물이 넘실거렸고 검은고 소리가 강 위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젊은 날의 박이현이 강 건너편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연옥이는 꿈속에서도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복 받은 사람이구나. 조선 팔도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평양 기방의 기생 연옥이와 선비 박이현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돈 없고 벼슬 없어도 진심 하나로 사람을 움직인 산의 이야기로 권세를 믿고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다 허망하게 사라진 자의 이야기로 그리고 기다림을 신의로 여기며 끝내 자유를 얻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 오늘도 그 이야기는 이렇게 살아 숨쉽니다. 어떠셨나요? 가슴이 좀 후련하셨지요. 오만석 그놈이 딱 잡혀 들어가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게 되더라고요. 하하. 세상에는 박이현 같은 사람도 있고 오만석 같은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긴 세월 동안에도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옥이의 말처럼 사람은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행동으로 알 수 있다는 것.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좋으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시면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이참에 눌러주시겠어요? 구독하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들으실 수 있거든요. 놓치시기엔 아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혹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 이야기도 살짝 나눠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댓글 하나하나 제가 직접 읽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가슴 두근거리는 이야기, 통쾌한 이야기, 눈물 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